추위와 굶주림, 거리의 버려짐 속에서 한 소녀가 그림자와 외로움 사이를 홀로 걷는다. 찢어진 봉지들과 젖은 골판지 사이에서 그녀는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약한 울음소리를 듣는다. 다가가자 그녀는 버려진 아기 하나를 발견하고 그 아기는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담긴 메달을 지니고 있다. 그 순간부터 두 생명은 얽히게 되고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여정이 시작된다. 좋은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어느 나라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속합니다. 서울 외곽 철거 예정인 달동네. 콘크리트와 진흙이 뒤섞인 곳, 삶이 몸보다 더 무거운 곳에서 18살 송하나가 홀로 걸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버린 잔해로 살아가는 소녀였다. 찢어진 봉지와 썩은 쓰레기통을 뒤져 쓸모 있는 것들을 찾았다. 하루 묵은 빵, 조각이든 빈 캔이든 젖은 골판지든 몇 푼이라도 벌 수 있는 고철이든 상관없었다. 바람은 살을 내는 듯 차가웠고 그녀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추위와 굶주림, 외로움에 맞서는 도전이었다. 상처투성이에 굳은 살이 박힌 그녀의 손은 찢어진 플라스틱 봉지를 뒤지며 떨렸고 삶의 회사에게 익숙해진 그녀의 눈은 하루를 더 살아낼 무언가를 찾는 영원한 희망으로 재빨리 주변을 훑었다. 그때였다. 바람에 끌려오는 플라스틱 소리와 구겨진 캔 소리 사이로 그녀의 귀에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소리가 들려왔다. 약하고 망설임 가득한, 거의 목이 메인 듯한 신음소리, 울음소리였다. 처음에는 자신의 마음이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반복되었고 끈질기게 점점 더 실제처럼 들려왔다. 본능에 이끌려 그 소리를 따라가자 봉지들과 골판지 조각들이 쌓여있는 곳에 다다랐다. 더러운 천막을 걷어내자 젖고 얼룩진 천으로 쌓인 작은 꾸러미가 추위에 떨고 있었다. 그 보따리를 열자 충격은 피할 수 없었다. 거기에는 거의 힘이 없어 보이는 아기가 있었다. 연약하고 작은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눈물이 흘러내리며 온몸은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었다. 첫 번째 충동은 아기를 팔에 안는 것이었다. 그녀의 낡고 찢어진 외투는 그녀 자신을 보호하기에도 충분치 않았지만 그것이 그녀가 작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울음소리는 거의 목소리 없는 필사적인 도움 요청처럼 들렸다. 하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아이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은 알았다. 전에는 느리고 불확실했던 그녀의 발걸음이 이제는 미친 듯한 다름질로 바뀌었다. 좁은 골목길, 더러운 물웅덩이, 버려진 건물들을 지나 그녀가 피난처로 사용하던 오래된 곳, 녹슨 폐기철도, 화물칸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젖은 나무 조각, 상자 조각, 골판지로 임시 불을 피웠다. 아기를 불꽃 가까이 안고 따뜻하게 해주려 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식량은 마른 빵 한 조각과 물병 하나뿐이었다. 빵 조각을 으깨물에 적셔 아기에게 먹이려 했고 비록 약했지만 아기는 음식을 받아들였다. 마치 생명이 조금씩 돌아오는 듯 작은 신음소리를 내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아이의 목에 걸린 무언가를 발견했다. 비싸 보이는 은색 메달이었는데 정교한 디테일로 새겨진 문장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다. 그 순간 그녀는 그 상징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 중 하나에 속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단순히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억만장자에 실종된 아들이라는 것. 그의 미친 듯한 수색이 도시 전체를 동원하고 있으며 그녀가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보상금이 걸려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순간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팔에서 떨고 있는 작은 몸, 어떤 식으로든 그녀의 길에 놓인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용기를 내어 도움을 구하러 나섰다. 아기를 가슴에 안고 걸었다. 낯선 거리를 지나고 경멸, 무관심,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마주했다. 가끔 노인 여성에게 도움을 받던 오래된 약국에 도착했다. 아기를 안고 있는 그녀를 보자 여자는 충격에 빠졌다. 재빨리 아기를 살펴본 그녀는 아이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 즉시 의료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노인은 긴급히 전화를 걸었다. 몇 분 후 흰색 밴이 도착했다.
일반적인 구급차가 아니라 그녀가 본 적 없는 개인 차량이었다.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내려 아기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몇 가지 간단한 검사를 한 후 눈에 띄게 감동한 듯했다. 그는 그녀에게 아이를 어디서 발견했는지 물었다. 그녀는 간단한 손짓으로 쓰레기장 방향을 가리켰다. 남자는 몇 초 동안 말을 잃은 듯했다. 그리고는 거의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다. 그 아기는 다름 아닌 나라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의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아이는 며칠 전에 납치되었고 그 이후로 모든 당국자, 기자, 탐정들이 그를 찾고 있었다고. 아기를 싣고 차량이 떠날 때 하나는 그 자리에 움직이지 못한 채 멀어지는 타이어 자국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상한 공허함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다고, 비록 몇 시간이었지만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그녀가 모르는 것은 도시 반대편에서 보안 카메라의 주의 깊은 눈이 그녀가 도움을 구하는 동안 그녀의 얼굴을 기록했다는 점이었다. 사치와 권력으로 둘러싸인 저택 안에서 억만장자는 그 이미지를 보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아들을 구한 소녀를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이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갔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그녀는 아기와 그의 냄새, 울음소리, 그를 안았을 때 느꼈던 따뜻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삶에 우연히 나타난 모든 좋은 것들처럼 이것도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그녀가 은신처로 돌아왔을 때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들어가자. 그녀는 지금은 건강하고 진짜 보석처럼 옷을 입은 아기뿐만 아니라 우아한 여성, 같은 의사, 그리고 위풍당당하고 엄숙한 표정이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남자를 발견했다. 그가 다가와 그녀가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그는 조용하고 결단력 있는 몸짓으로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동정이나 자선을 베푸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상대방의 힘과 용기,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처럼. 그는 그녀가 더 이상 추위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굶주림을 느끼지 않아도 되며 더 이상 혼자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느끼며 하나는 다시 아기를 안았다. 그 순간 모든 세상이 사라졌다. 그녀에게 뻗어오는 작은 팔, 인정의 빛으로 반짝이는 작은 눈, 그리고 누군가가 진정으로 당신을 원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따뜻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지금까지 본 어떤 것보다 크고 편안한 검은색 차로 안내되었다. 가는 길에 그녀는 아기가 이제 안전하고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순간부터 그녀가 그 가족의 일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단지 집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 공부, 안전, 음식, 깨끗한 옷,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과 존중을 가질 것이라고. 그들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대문이 천천히 열리며 빛나고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집을 드러냈다. 실내는 각 구운 빵, 커피, 꽃 향기가 났다. 처음으로 그녀는 깨끗한 바닥을 밟고 부드러운 카펫 위를 걸었으며 따뜻한 침대, 부드러운 이불, 그리고 햇살이 들어오는 커다란 창문이 있는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되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의 불가분한 부분이 된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두려움 없이 누웠다.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보일지라도 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잠들었다. 그들을 연결한 것은 우연도 운도 아니었다. 그것은 더 큰 무언가였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이어진 나날은 배움과 변화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수업을 받고 옷과 보살핌, 지도를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고통, 추위, 거부에 익숙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에 의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제 권력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부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그녀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특히 무엇이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왔는지를 결코 잊지 않았다. 쓰레기장 속에서 그 울음소리를 듣고 망설임 없이 팔을 뻗을 용기. 왜냐하면 결국 그 가난한 소녀는 단지 쓰레기장에서 아기를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발견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발견했다. 강민우는 대한민국 재벌 3세였다. 한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청왕그룹의 회장 강태호의 유일한 손자였다. 그의 아버지 강준호는 청강그룹의 후계자로 강민우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황금 숟가락을 물고 태어났다. 그의 모든 필요와 욕망은 항상 즉시 충족되었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은 손가락 튕김 한 번에 가능했다. 민우의 어머니 윤소라는 대학 시절 유명한 미인이었으며 모델로 활동했다. 강준호와 결혼한 후에는 모든 사회적 의무와 자선 활동에 전념했지만 가끔 자신만의 유행 라인을 운영하며 자신의 열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겼다. 민우가 태어났을 때 온 나라가 그 소식을 들었다. 신문들은 한면에 그의 출생을 알렸고 주식시장은 청왕그룹의 안정된 미래에 반응했다. 그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었다. 그는 상징이었다. 제국의 미래였다. 그러나 부와 명성이 행운과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민우가 막 6달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날은 봄이 공기에 첫 번째 온기를 불어넣는 평범한 3월의 날이었다. 소라는 아들을 위한 특별한 사진 촬영을 위해 가장 좋아하는 스튜디오를 예약했다. 그녀는 민우의 아기 사진첩을 위해 계절마다 전문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봄을 맞아 그녀는 벚꽃과 아름다운 봄 배경 앞에서 민우를 촬영하고 싶었다. 스튜디오는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해 있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지역이었지만 그날은 특히 붐볐다. 소라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개인 비서 박지윤과 함께였으며 2명의 경호원이 그들을 따라다녔다. 민우의 유모 김영희도 함께였고 운전사 이상훈이 그들을 스튜디오까지 데려다 주었다. 세션은 완벽했다. 민우는 평소처럼 웃고 방긋 웃었다. 사진작가는 그의 행복한 웃음, 호기심 가득한 표정, 그리고 천사 같은 얼굴을 담아냈다. 소라는 자랑스러워했다. 그녀의 아들은 정말 특별했다. 그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빛을 가지고 있었다. 세션이 끝났을 때 바깥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소라는 조금 피곤했고 집에 가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핸드백을 집어들고 민우를 유모에게 맡긴 채 스튜디오를 나섰다. 바깥은 이제 춥고 바람이 불었다. 운전사가 차를 갖고 오는 동안 그들은 건물 입구에서 기다렸다. 갑자기 2 남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둘 다 키가 크고 위협적으로 보였다.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 누구도 반응할 시간이 없었다. 한 남자가 경호원에게 달려들었고 다른 남자는 유모를 밀쳐냈다. 민우를 잡아챘다. 그리고 그들은 사라졌다. 골목으로 달려가 이미 기다리고 있던 채 올라탔다. 소라의 비명소리가 거리를 울렸다. 그녀는 쓰러졌고 경호원들은 범인들을 쫓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의 차는 이미 교통체증 속으로 사라졌다. 강준호에게 전화가 걸려왔을 때 그는 중요한 회의 중이었다. 그는 즉시 회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가 도착했을 때 소라는 히스테리 상태였다. 경찰은 이미 와 있었고 집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었다. 강준호는 분노와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누군가가 그의 아들을 납치할 만큼 대담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온 나라를 뒤집어 엎더라도 민우를 찾겠다고 맹세했다. 그날 밤 첫 번째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고 메시지는 간단했다. 500억 원, 현금으로 48시간 안에. 아니면 아이는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강준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돈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납치범들의 요구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사립 탐정들과 보안 전문가들을 고용했다. 그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모든 뉴스 채널과 소셜미디어가 그의 아들의 실종에 대해 보도하도록 했다. 48시간이 흘렀다. 돈은 준비되었다. 하지만 강준호는 그저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다. 그는 모든 보안 카메라 영상, 모든 목격자 진술, 그의 아들이 납치된 지역의 모든 정보를 조사했다. 그의 팀은 밤낮으로 일했고 점점 납치범들에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계획이 이미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납치범들은 그들의 은신처에 도착했을 때 아기가 열이 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무시했다. 아마 스트레스나 추위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기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다. 그는 거의 먹지 않았고 계속해서 울었으며 그의 작은 몸은 불타는 듯했다. 납치범들은 의사를 부를 수 없었다. 그것은 너무 위험했다. 그들은 약국에서 산 기본적인 약으로 아기를 돌보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둘째 날 아기는 거의 반응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그저 약하게 신음할 뿐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인 최동현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는 범죄자였지만 아이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것은 그저 돈을 위한 일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무시했다. 그들은 그저 돈을 받고 아이를 돌려주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동현은 아이가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그는 이 납치의 뒷배인 남자에게 전화했다. 박성준, 강준호의 오랜 비즈니스 라이벌이자 대한민국의 다른 재벌 가문의 일원이었다. 그는 강준호의 가족을 망가뜨리기 위해 이 계획을 세웠다. 성준은 동현의 말을 듣고 격분했다. 그는 아이가 다치거나 더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강준호에게 두려움과 굴욕감을 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는 동현에게 아이를 즉시 버리라고 명령했다. 어딘가 안전하지만 쉽게 발견되지 않을 곳에, 그리고 그들의 모든 흔적을 지우라고 동현은 따랐다. 그날 밤 그와 그의 동료는 아이를 담요로 감싸고 도시 외곽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아이를 버릴 장소를 찾고 있었을 때 달동네 근처에 도착했다. 그곳이 완벽해 보였다. 사람들이 충분히 지나다녀서 아이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지만 경찰이나 강준호의 사람들이 즉시 찾을 만큼 눈에 띄지는 않는 곳이었다. 그들은 아이를 쓰레기 더미 근처에 놓았다. 동현은 마지막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후회의 감정을 느꼈다. 그는 아이가 빨리 발견되기를 바랐다. 아이는 그렇게 아팠다. 그는 뒤돌아서서 그들의 흔적을 지웠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 근처에서 자신만의 일상투쟁을 하고 있던 한 소녀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운명은 그녀를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시간에 데려다 놓았다. 그 후 이틀이 지났다. 강준호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납치범들과의 접촉이 끊겼다. 돈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요구는 이행되지 않았다. 더 나쁜 것은 경찰이 그들의 은신처를 찾았지만 그곳은 이미 버려져 있었다는 것이다. 아무도 없었다. 민우의 흔적도 없었다. 소라는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들의 방에 앉아 울기만 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약을 주어 잠들게 했다. 강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부와 권력이 아들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생각했다. 그는 모든 것을 주려고 했다. 납치범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지만 이제 그들은 사라졌다. 그리고 민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그의 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구로구 약국에서요. 강준호는 의아해했다. 그는 구로구에 약국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왜 그곳에서 전화가 올까? 그는 전화를 받았다. 강준호입니다. 강 회장님, 제 이름은 박명희입니다. 저는 구로구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제 가게에 한 젊은 소녀가 아기를 안고 왔어요. 아기가 매우 아파요. 하지만 그 아이의 목에 걸린 것을 봤어요. 메달리온이에요. 당신 가문의 문장이 있는. 강준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아기 어떻게 생겼나요? 6개월쯤 된 것 같아요. 검은 머리, 큰 눈. 하지만 지금 많이 아파요. 열이 매우 높아요. 소녀는요? 그녀는 누구죠? 모르겠어요. 그녀는 이 지역에서 혼자 사는 것 같아요. 홈리스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가 아이를 해친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녀가 아이를 구했어요. 그녀는 쓰레기장 근처에서 아이를 발견했다고 해요. 강준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개인 의사와 보안팀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신도 그들을 만나겠다고 했다. 박 여사님,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거기 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제 팀이 곧 도착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회장님. 그들을 여기 붙잡아 두겠습니다. 강준호는 소라를 깨웠다. 그는 그녀에게 희망이 있다고, 민우를 찾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녀는 즉시 일어나 옷을 입었다. 그들은 함께 구로구로 향했다. 그들이 약국에 도착했을 때 강준호의 개인 의사 조현우 박사는 이미 아이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는 강준호를 보자마자 눈에 눈물을 머금었다. 그가 맞습니다, 회장님. 민우입니다. 그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열이 매우 높고 탈수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돌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소라는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안았다.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아기, 그녀의 보물, 그녀의 모든 것이 돌아왔다. 그때 강준호는 방 구석에 서 있는 젊은 소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더럽고 마르고 겁에 질려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힘, 결단력, 그리고 깊은 관심. 당신이 우리 아들을 찾은 거요?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서 찾았죠? 그녀는 천천히 창밖을 가리켰다. 멀리서 그들은 쓰레기, 더미와 폐건물들을 볼 수 있었다. 당신이 그를 구했어요. 강준호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우리 아들의 생명을 구했어요. 소녀는 그저 땅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강준호는 소라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이해했다. 우리 아들의 이름은 민우입니다. 소라가 말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소녀는 마른 입술을 핥았다. 하나, 송하나입니다. 하나, 당신은 우리에게 민우를 돌려주었어요. 우리는 당신에게 빚을 졌어요. 빚진 것 이상이에요. 강준호가 말했다. 우리가 당신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는 의심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친절함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혼자였다. 민우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소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탈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우는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작은 손은 그녀를 향해 뻗어 있었다. 우리는 지금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요. 조 박사가 개입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하나, 우리와 함께 가요. 소라가 제안했다. 민우가 당신을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작은 생명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괜찮아질 때까지 지켜보고 싶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약국을 떠났다. 밖에는 고급 차량 몇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는 그런 차를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모두 강남에 있는 국내 최고의 사립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서 민우는 즉시 응급실로 옮겨졌다. 의사들이 재빨리 모였다. 하나는 대기실에 남겨졌고 그녀는 그곳에서 완전히 어색함을 느꼈다. 그녀는 하얀 소파에 앉기를 두려워했다. 그녀는 너무 더러웠다. 시간이 지나자 강준호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하나, 민우는 괜찮을 거예요. 의사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를 제때 찾지 않았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당신은 우리 아들의 생명을 구했어요. 우리는 영원히 당신에게 빚을 졌어요. 하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어디서 살고 있나요? 강준호가 물었다. 하나는 망설였다. 제가 특별한 곳은 없어요. 제가 찾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요. 강준호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당신은 몇 살이죠? 전 18이요. 가족은요?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항상 혼자였어요. 강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하나, 우리는 당신을 돕고 싶어요. 강준호가 말했다. 당신은 우리 아들의 생명을 구했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교육, 직업,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요. 하나는 불신과 희망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인생에서 누군가가 그녀에게 이런 종류의 기회를 제공한 적은 없었다. 왜요? 그녀는 속삭였다. 왜 저를 도와주시나요? 보상금만 주셔도 되는데 이것은 보상금이 아니에요. 강준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돌려주었어요. 돈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어요. 그때 소라가 대기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눈물로 붉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민우는 안정되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잠들었어요. 의사들은 그가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하나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해요. 하나는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울지 않았다. 울음은 그녀의 세계에서 사치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감정의 홍수를 느꼈다. 저는 그저 그를 거기에 둘 수 없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누구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소라가 말했다. 당신은 특별해요, 하나. 그날 밤 하나는 병원에 머물렀다. 그들은 그녀에게 샤워를 할 수 있는 개인 방을 제공했다.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물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에게 깨끗한 옷도 주었다. 부드럽고 새 옷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민우의 병실에서 잠을 잤다. 그녀는 그의 옆에 있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작은 손을 잡고 그가 평화롭게 자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와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다. 마치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그들이 서로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다음 날 아침 강준호와 소라가 일찍 도착했다. 그들은 하나가 민우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들이 본 것에 감동했다. 그녀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소라가 남편에게 속삭였다.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그녀를 도와야 해요, 소라. 우리는 그녀에게 빚을 졌어요. 소라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요. 강준호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결단력을 볼 수 있었다. 당신이 확실해요? 그가 물었다. 네, 확실해요. 소라가 말했다. 그녀는 혼자예요. 그리고 민우는 그녀를 좋아해요. 이것은 운명이에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강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소라의 친절함과 동정심에 항상 감동했다. 그것이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좋아요. 그가 말했다. 우리가 그녀에게 물어볼게요. 이 하나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처음에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부드러운 침대에서 자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난데없이 그녀 앞에 서 있는 부부를 보고 놀랐다. 좋은 아침이에요, 하나. 소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잘 잤어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자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색이 좋아 보였다. 열이 내린 것 같았다. 민우는 괜찮아 보여요. 그녀가 말했다. 네, 그래요. 소라가 말했다. 의사들이 그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하나. 하나는 부끄러워했다. 그녀는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나, 우리가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강준호가 말했다. 하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살았으면 해요. 소라가 말했다. 우리 집에서요. 우리는 당신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는 그들이 방금 한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꿈꿀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았다. 하지만 왜죠? 그녀가 물었다. 당신들은 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당신이 우리 아들을 구했다는 것을 알아요. 강준호가 말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 당신은 강하고 용감하고 친절해요.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들이 더 필요해요. 하나는 그들의 진심 어린 제안에 압도되었다. 그녀는 갑자기 눈물이 났다. 그녀는 오랫동안 눈물을 참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는 그저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소라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았다. 하나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안겨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옳게 느껴졌다. 그럼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소라가 물었다. 하나는 망설였다. 이것은 큰 변화였다. 그녀는 항상 혼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했다. 하지만 여기 그녀 앞에는 다른 종류의 삶이 있었다. 기회, 안전, 그리고 아마도 가족까지. 그녀는 민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깨어 있었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네, 그녀가 말했다. 함께하고 싶어요. 뉴스는 빠르게 퍼졌다. 청왕그룹의 회장 손자가 돌아왔다. 언론은 이야기를 쫓았다. 그들은 납치에 대해, 구조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강준호는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의 아들이 안전하게 돌아왔고 그가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하나의 존재는 비밀로 유지되었다. 강준호는 그녀를 언론의 관심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힘든 삶을 살았다. 그녀는 더 이상의 혼란이 필요하지 않았다. 민우가 병원에서 퇴원한 날, 그들은 함께 강남에 있는 강준호의 대저택으로 갔다. 하나는 자신이 본 것에 압도되었다. 집은 거대했다. 그것은 마치 궁전 같았다.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가구. 그녀는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이것이 당신의 새 집이에요, 하나. 소라가 말했다. 당신의 방을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하나를 2층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긴 복도를 지나 문 앞에 멈췄다. 여기에요, 소라가 말했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하나는 믿을 수 없었다. 방은 넓고 밝았다. 커다란 창문들이 정원의 전망을 제공했다. 침대는 크고 푹신해 보였다. 책상, 옷장, 심지어 그녀 자신의 욕실까지 있었다. 이것이 제 방인가요? 그녀가 속삭였다. 네, 소라가 미소 지었다. 당신이 좋아하기를 바라요. 우리는 당신이 편안하게 느끼길 원해요. 때 하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침대에 앉았다. 그것은 구름처럼 부드러웠다. 그녀는 바닥에 부드러운 카펫을 느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전망은 아름다웠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에요, 하나. 소라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식탁은 하나가 본 것보다 더 많은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천천히 먹어요. 강준호가 그녀에게 조언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먹을 필요는 없어요. 항상 더 많은 음식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항상 다음 식사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먹는 것에 익숙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굶주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워야 했다. 식사 후 그들은 거실로 갔다. 민우는 소라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하나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그가 당신을 원하는 것 같아요. 소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나는 민우를 안았다. 그는 그녀의 팔에 편안하게 안겼다. 그것은 마치 그가 거기에 속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당신을 좋아해요. 강준호가 말했다. 그는 당신이 그를 구했다는 것을 알아요. 저도 그를 좋아해요. 하나가 말했다. 그는 특별해요. 하나. 우리는 내일 당신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강준호가 말했다. 당신은 학교에 간 적이 있나요?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정기적으로는 아니에요. 저는 몇 년 전에 그만뒀어요. 살아남기 위해서요. 강준호와 소라는 슬픈 표정을 교환했다. 괜찮아요. 강준호가 말했다. 우리가 당신을 도울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위한 가정교사를 고용할 거예요. 당신이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준비되면 당신은 정규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하나는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는 항상 배우고 싶어 했다. 그녀는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다. 그날 밤 하나는 자신의 새 방에서 잠을 잤다. 침대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만큼 편안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지 궁금했다. 그녀는 아침에 깨어나 자신이 다시 쓰레기장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녀의 새 방에서, 그녀의 새 집에서, 그녀의 새 삶에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오랜 시간 만에 그녀는 희망을 느꼈다. 다음 몇 주는 하나에게 적응의 시간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그녀가 알던 모든 것과 너무나 달랐다. 규칙적인 식사, 따뜻한 샤워, 깨끗한 옷, 부드러운 침대.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사치였다. 그녀는 여전히 모든 음식을 완전히 먹는 습관이 있었고 자신의 물건을 숨기는 경향이 있었다. 그녀는 이것들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소라는 하나의 행동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하나가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도우려고 노력했다. 하나, 이것들은 모두 당신의 것이에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물어보면 돼요. 하나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다. 죄송해요. 저는 그냥 익숙하지 않아요. 이해해요. 소라가 말했다. 당신의 적응에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괜찮아요.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강준호는 약속대로 하나를 위한 가정교사를 고용했다. 김미영 선생님은 유명한 대학에서 교육학을 공부한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인내심이 많고 이해심이 있었다. 그녀는 하나가 기초부터 시작하도록 도왔다. 하나는 빠른 학습자였다. 그녀는 자연스러운 지능과 강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수학과 과학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그녀는 문제를 해결하고 패턴을 찾는 것을 즐겼다. 미영 선생님은 그녀의 진전에 감명받았다. 하나는 정말 특별한 학생이에요. 그녀가 어느 날 강준호와 솔에게 말했다. 그녀는 다른 학생들이 몇 달 동안 배우는 것을 몇 주 만에 배우고 있어요. 그녀가 계속 이런 속도로 간다면 그녀는 곧 자기 나이에 맞는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강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그렇게 똑똑할 줄 알았어요.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너무 강해야 했어요.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하나는 공부뿐만 아니라 민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즐겼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를 보러 갔다. 그는 항상 그녀를 보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를 안고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와 함께 놀았다.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었다. 소라는 하나가 민우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하나가 자연스러운 보호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인내심이 있고 부드럽고 직관적이었다. 그녀는 민우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항상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당신은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나요? 소라가 어느 날 하나에게 물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들은 특별해요. 그들은 순수하고 진실해요. 그들은 판단하지 않아요. 소라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언젠가 훌륭한 어머니가 될 거예요, 하나. 하나는 부끄러워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그렇게 멀리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항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그녀는 꿈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다. 하나는 가끔 그녀가 정말로 이곳에 속하는지 의문을 가졌다. 그녀는 가끔 외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이 부유한 세계의 규칙과 기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어느 날 강준호의 어머니 이순자가 방문했다. 그녀는 엄격하고 전통적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하나에 대해 들었지만 그녀를 직접 만난 적은 없었다. 그녀는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가 낯선 거리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것에 의심스러웠다. 하나는 이순자가 오는 날 긴장했다. 그녀는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다. 그녀는 소라가 그녀에게 사준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 그녀는 머리를 빗고 얼굴을 씻었다. 그녀는 미영 선생님에게 배운 예의를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이순자는 하나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그녀에게 많은 질문을 했다. 그녀의 배경, 그녀의 교육, 그녀의 계획에 대해 하나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지만 그녀는 이순자가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저녁 식사 후 하나는 이순자가 강준호와 소라와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그녀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이순자가 말했다. 그녀는 거리에서 왔어요. 당신들은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녀는 위험할 수 있어요. 어머니, 그녀는 민우의 생명을 구했어요. 강준호가 말했다. 그녀는 위험하지 않아요. 그녀는 단지 기회가 필요한 젊은 여성일 뿐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녀가 단지 돈을 원한다면? 이순자가 물었다. 만약 그녀가 당신들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소라가 말했다. 당신이 그녀를 알게 된다면 그녀가 얼마나 특별한지 보게 될 거예요. 하나는 더 이상 듣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이순자의 말에 상처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부담이라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소라는 하나의 방에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하나가 말했다. 소라는 들어와 하나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하나, 어제 저녁에 내 시어머니가 한 말을 들었나요? 그녀가 물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소라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녀는 단지 우리 가족을 보호하려고 해요. 그녀는 당신을 아직 잘 모르죠. 하지만 그녀가 맞아요. 하나가 말했다. 저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저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 들어봐요. 소라가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예요. 당신은 아무도 하지 않았을 때 민우를 구하기로 선택했어요. 그것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당신을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원하는 이유예요. 하나는 눈물이 났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소라가 말했다. 우리가 당신을 여기 원해요, 하나. 절대 그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는 소라를 안았다. 그녀는 소에게 안기는 것이 점점 편안해졌다. 그녀는 마침내 안전함을 느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는 자신의 새로운 삶에 점점 더 적응했다. 그녀의 공부는 계속해서 잘 진행되었다. 미영 선생님은 그녀가 정규 학교에 다닐 준비가 거의 되었다고 말했다. 하나는 놀라운 진전을 보였어요. 그녀가 강준호와 솔에게 말했다. 그녀는 이제 대부분의 과목에서 자기 나이에 맞는 수준에 있어요. 그녀가 다음 학기에 학교에 다니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강준호와 소라는 기뻐했다. 그들은 하나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다. 그들은 그녀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고 친구를 사귀고 청소년기에 일반적인 경험을 하기를 원했다. 하나는 학교에 다닐 생각에 두려웠지만 동시에 흥분되었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나이의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 그녀는 친구를 사귀고 싶었다. 그녀는 또한 민우가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을 즐겼다. 그는 이제 거의 10개월이었고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하나를 따라다녔다. 그는 그녀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흥분했다. 그녀의 이름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나나라고 불렀다. 그것은 그녀를 위한 그의 특별한 이름이었다. 하나는 민우를 자신의 동생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항상 사랑받고 안전하기를 원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처럼 혼자라고 느끼지 않기를 원했다. 강준호와 소라는 하나가 민우와 맺은 유대에 감동했다. 그들은 하나가 그들의 가족에 가져온 기쁨과 사랑에 감사했다. 하나가 강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강준호는 그녀에게 깜짝 선물을 주었다. 하나, 내가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가 말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있었다. 이것들은 뭐죠? 하나가 물었다. 이것들은 입양 서류예요. 강준호가 말했다. 소라와 내가 당신을 우리 가족으로 법적으로 입양하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요. 하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돕고 그녀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를 입양하고 싶어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왜요? 그녀가 물었다. 왜 저를 입양하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 강준호가 말했다. 당신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가족의 일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만들고 싶어요. 우리는 당신이 항상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소를 갖기를 원해요. 하나는 말을 잃었다. 그녀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마음은 감정으로 가득 찼다. 소라도 이것을 원하나요? 그녀가 물었다. 그럼요. 강준호가 말했다. 이것은 우리 둘 다의 결정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당신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원해요. 하나, 공식적으로요. 하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평생 동안 가족을 원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소속감을 원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녀에게 제공되고 있었다네. 그녀가 말했다. 저도 원해요. 정말로 원해요. 강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를 안았다. 처음으로 하나는 그가 진정으로 그녀의 아버지라고 느꼈다. 그럼 결정됐네요. 그가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은 송하나가 아닌 강하나가 될 거예요. 하나의 입양은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강준호는 언론의 관심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가 가능한 한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다. 오직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이 참석했다. 하나는 이제 공식적으로 강하나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강가의 딸이었다. 입양 후 하나는 강남의 명문 사립학교에 등록했다. 그녀의 첫날은 긴장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학생들에게 받아들여질지 확신이 없었다. 그들은 모두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다. 그들은 평생 특권을 누렸다. 그녀는 그들과 공통점이 있을까? 소라는 하나의 염려를 느꼈다. 그녀는 하나가 학교에 가기 전에 그녀와 이야기했다. 하나, 당신은 훌륭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똑똑하고 친절하고 강해요. 당신은 당신 자신이면 돼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예요. 당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소라 어머니. 소라는 미소를 지었다. 하나가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듣는 것은 여전히 새롭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은 옳게 느껴졌다. 학교에서 하나는 처음에는 조용했다. 그녀는 뒤에 앉아 관찰했다. 그녀는 듣고 배웠다. 그녀는 다른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연구했다. 그들의 대화, 그들의 농담, 그들의 관심사. 천천히 그녀는 자신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몇몇 학생들과 친구가 되었다. 특히 정유진이라는 소녀와 친해졌는데 그녀는 따뜻하고 포용적이었다. 유진은 하나에게 많은 질문을 했다. 그녀는 하나가 새롭게 입양된 것을 알았지만 하나의 과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아무도 몰랐다. 강준호와 소라는 하나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그것을 비밀로 유지했다. 그래서 강가에서 살아보는 건 어때? 어느 날 점심시간에 유진이 물었다. 하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것은 다르죠.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좋아요. 그들은 정말 친절해요. 당신은 운이 좋아요. 유진이 말했다. 강준호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 그의 딸이에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새로운 지위에 익숙해지는 중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가끔 부와 특권의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하지만 학교에서 그녀는 점점 더 편안해졌다. 그녀는 학업에서 뛰어났다. 미영 선생님과의 시간은 그녀를 잘 준비시켰다. 그녀는 수학과 과학에서 특히 좋은 성적을 받았다. 선생님들은 그녀의 지능과 열심히 일하는 태도에 감명받았다. 하나는 우리가 본 가장 밝은 학생 중 한 명이에요. 교장이 강준호에게 말했다. 그녀는 정말 잠재력이 있어요. 강준호는 자랑스러웠다. 그는 하나가 원하는 어떤 대학이든 갈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기를 원했다. 집에서 하나는 민우와의 유대를 계속해서 강화했다. 그는 이제 걷기 시작했고 몇 가지 단어를 말할 수 있었다. 그의 첫 단어 중 하나는 나나였다. 그는 항상 하나를 따라다녔다. 그는 그녀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 문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하나는 민우를 자신의 동생으로 사랑했다. 그녀는 그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와 놀고 그를 돌봤다. 그녀는 그가 학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순수한 질문과 호기심을 즐겼다. 그녀의 삶은 좋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정상적인 청소년기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녀는 친구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과거의 그림자가 그녀의 새로운 행복을 위협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강민우의 납치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납치범들은 결코 잡히지 않았다. 경찰은 여전히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지만 단서는 거의 없었다. 강준호는 자신의 개인 수사관들도 고용했지만 그들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어느 날 경찰이 마침내 돌파구를 찾았다. 그들은 납치에 연루된 한 남자를 체포했다. 그의 이름은 최동현이었다. 그는 다른 범죄로 체포되었지만 조사 중에 민우의 납치에 대해 자백했다. 동현은 경찰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그는 어떻게 박성준이 납치를 계획했는지, 어떻게 그들이 민우를 납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이가 아프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를 버렸는지 말했다. 그는 그들이 아이를 버린 정확한 장소도 말했다. 그것은 하나가 민우를 발견한 바로 그 쓰레기장이었다.
경찰은 즉시 강준호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그에게 체포와 자백에 대해 알렸다. 그들은 또한 그에게 박성준이 현재 해외에 있지만 그들이 그를 체포하기 위한 국제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강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박성준이 그의 아들의 납치 뒤에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경쟁자였지만 그는 성준이 그렇게 멀리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더 걱정했던 것은 하나에 대한 이 새로운 정보의 영향이었다. 경찰은 아이를 발견한 사람을 찾고 싶어 했다. 그들은 그녀가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녀를 증인으로 인터뷰하고 싶어 했다. 강준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그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했다. 그는 그의 아들을 납치한 사람들이 그들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하나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녀는 마침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뒤엎고 그녀의 과거로 다시 끌어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소라와 상의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물었다. 경찰이 하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들은 그녀가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소라는 걱정스러워 보였다. 하나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녀는 이제 겨우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학교에서 잘하고 있고 친구들이 있어요. 이것이 그녀를 뒤엎을까요? 모르겠어요. 강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요. 우리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줘야 해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맞아요. 우리는 그녀에게 말해야 해요. 그날 저녁, 하나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강준호와 소라는 그녀와 이야기하기 위해 그녀를 서재로 불렀다. 민우는 유모와 함께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하나가 물었다. 그녀는 그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걱정했다. 하나, 우리가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강준호가 말했다. 경찰이 민우의 납치범 중 한 명을 체포했어요. 하나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들이 누구였는지 알아냈어요? 네, 강준호가 말했다. 그들은 박성준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계획했다고 생각해요. 그는 나의 비즈니스 경쟁자예요. 그들은 또한 당신이 민우를 발견한 정확한 장소에 대해서도 알아냈어요. 하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건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그들이 체포되었다는 것은요? 네, 그래요. 강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하나. 그들은 당신이 민우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들은 당신이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녀는 갑자기 불안해 보였다. 제가 그들과 이야기해야 하나요? 그녀가 물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소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지지할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요. 하지만 당신은 알아야 해요. 경찰과 이야기한다는 것은 당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당신이 어디서 살았는지, 어떻게 민우를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 알았다. 그녀는 그것을 뒤에 두고 싶었다. 그녀는 전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정의의 중요성을 이해했다. 그녀는 민우를 다치게 한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제가 도울 수 있다면 저는 경찰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민우가 다시는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요. 강준호와 소라는 자랑스러워 보였다. 당신은 정말 용감해요. 하나, 강준호가 말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할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그녀는 또한 강했다. 그녀는 항상 강했다. 그녀는 이것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2명의 형사가 강가의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하나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했지만 강준호는 그와 소라가 그녀와 함께 있을 것을 주장했다. 하나는 아직 미성년자였고 그들은 그녀의 법적 부모였다. 형사들은 하나에게 많은 질문을 했다. 그들은 그녀가 민우를 어디서 어떻게 발견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들은 그녀가 그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들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보았는지
무언가 수상한 것을 알아차렸는지 알고 싶어 했다. 하나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했다. 그녀는 정직했다. 그녀는 자신이 홈리스였다는 것, 쓰레기장 근처에서 살았다는 것, 민우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를 발견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녀가 어떻게 그를 돌보려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그를 약국으로 데려갔는지 말했다. 형사들은 메모를 했다. 그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당신은 그 지역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아이를 버린 사람을? 한 형사가 물었다.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울음소리를 들었고 민우를 발견했어요. 형사들은 몇 가지 질문을 더했고 그런 다음 그들은 떠났다. 그들은 하나의 증언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는 그들이 간 후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것은 어려웠지만 그녀는 해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다. 강준호와 소라는 여전히 그녀 곁에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다. 당신은 정말 잘했어요, 하나. 소라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맞아. 하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일어섰다. 그녀는 민우를 보호했다.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녀의 증언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과거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하나의 증언 후 일주일이 지났다. 생활은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그녀는 학교에 다니고 공부하고 민우와 시간을 보냈다. 형사들은 다시 연락하지 않았고 하나는 그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하나가 학교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강준호가 그녀의 방을 노크했다. 하나, 오늘 학교에 가지 않았으면 해. 그가 말했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 하나는 혼란스러웠다. 강준호는 그녀의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가 그녀에게 학교를 빠지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아래층에서 이야기하자 그가 말했다. 소라와 내가 거실에서 기다릴게. 하나는 그의 심각한 표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거실에서 그녀는 강준호와 소라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과 함께 그녀가 전에 만난 두 형사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하나. 한 형사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과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형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한 사람이 말했다. 하나, 우리는 당신의 증언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는 서류 폴더를 꺼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하나? 그가 물었다. 하나는 혼란스러웠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출생에 대해서요. 당신의 가족에 대해서요.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들은 제가 버려졌다고 말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당신이 단순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실종된 것이에요. 하나는 충격을 받았다. 실종이요? 무슨 뜻이에요? 15년 전 서울에 송지호와 박미란이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은 3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하나라는 이름의 딸이요. 두 하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그들은 딸과 함께 시장에 갔어요. 그곳은 붐볐고 혼잡했어요. 그리고 잠시 동안 그들은 그녀의 손을 놓쳤어요.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어요. 하나는 말이 없었다. 그녀는 들을 수 없었다. 그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했어요. 경찰에 신고했고 전단지를 붙였고 보상금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녀를 찾지 못했어요. 형사는 폴더에서 사진을 꺼냈다. 그것은 어린 소녀의 사진이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딸이에요. 그가 말했다. 이것이 당신이에요, 하나. 하나는 사진을 응시했다. 그녀는 자신을 인식할 수 없었다. 그녀는 너무 어렸다. 하지만 소녀의 눈에는
무언가 익숙한 것이 있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는 당신의 DNA 샘플을 채취했어요. 하나 다른 형사가 말했다. 당신이 우리와 이야기했을 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했어요. 그것은 송지호와 박미란의 딸과 일치했어요. 하나는 강준호와 소라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슬프고 걱정스러워 보였다. 당신들은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들이 어제 우리에게 말해줬어. 우리는 충격을 받았어. 하나 우리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어. 하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녀가 가족이 있을 수 있다고, 그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직 살아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제 부모님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들은 살아있어요. 그들은 인천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 그들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하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항상 혼자였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항상 버려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를 원하는 가족이. 그러나 그녀는 또한 이미 가족이 있었다. 강준호, 소라, 민우, 그들은 그녀의 가족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구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집을 주었다. 그들은 그녀를 사랑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가 솔에게 물었다. 소라는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어. 하나. 우리는 당신을 지지할 거야.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항상 당신을 사랑할 거야. 하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친부모를 만나고 싶었다. 그녀는 그들에 대해 알고 싶었다. 그녀는 왜 그녀가 실종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녀가 고아원에 있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강가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가족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사랑했다. 저는 그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여러분을 떠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 가족이에요. 여러분은 항상 제 가족일 거예요. 강준호와 소라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하나, 강준호가 말했다. 우리는 항상 당신의 가족일 거야. 아무것도 그것을 바꿀 수 없어. 형사들은 하나에게 그녀의 친부모와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다음 날 강가의 집으로 올 수 있었다. 그날 밤 하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가족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친부모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다. 그들은 그녀를 기억할까? 그들은 그녀를 알아볼까? 그들은 그녀를 받아들일까? 아침이 왔을 때 그녀는 긴장되었다. 그녀는 소라가 그녀를 위해 고른 새 옷을 입었다. 그녀는 머리를 빗고 얼굴을 씻었다. 그녀는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다. 정확히 10시에 초인종이 울렸다. 하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소라가 그녀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다. 괜찮을 거야, 하나.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을게. 그들은 함께 문으로 갔다. 강준호가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중년 부부가 서 있었다. 남자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그의 머리는 회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여자는 작고 여려 보였으며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 뒤에는 2명의 형사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강준호가 말했다. 들어오세요. 부부는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눈은 즉시 하나를 찾았다. 여자는 하나를 보자마자 숨을 들이마셨다. 하나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 딸. 하나는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강준호가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그들은 모두 앉았다.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저는 송지호입니다. 남자가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이쪽은 제 아내 박미란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부모입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알아요. 형사들이 저에게 말해줬어요. 미란은 울기 시작했다. 우리는 당신을 매일 찾았어요. 하나.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당신이 살아있다고 알았어요. 하나는 그들을 관찰했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자신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이 미란의 눈과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코가 지호의 코와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녀가 물었다.
제가 어떻게 실종됐나요? 지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우리는 시장에 있었어요. 그것은 매우 붐볐어요. 당신은 3살이었어요. 당신은 항상 호기심이 많았어요. 당신은 항상 모든 것을 보고 싶어 했어요. 우리는 잠시 당신의 손을 놓쳤어요. 그리고 당신은 사라졌어요. 우리는 미쳐버리겠다고 생각했어요. 미란이 덧붙였다.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는 당신을 찾기 위해 시장 전체를 뒤졌어요. 우리는 경찰을 불렀어요. 하지만 당신은 사라졌어요. 경찰은 당신이 유괴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호가 계속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몸값 요구를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오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냥 사라졌어요. 하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들이 느꼈을 고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경험했을 상실과 슬픔을 상상할 수 있었다. 저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고아원에서의 기억만 있어요. 그들은 제가 버려졌다고 말했어요. 미라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버려졌다고요? 아니에요, 하나. 당신은 결코 버려지지 않았어요. 당신은 사랑받았어요. 당신은 항상 사랑받았어요. 하나는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버려졌다고, 원하지 않았다고, 사랑받지 않았다고 평생 동안 생각해왔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이 있었다. 그녀를 사랑하는 가족이. 미라는 하나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당신을 데려가고 싶어요, 하나. 우리는 당신이 집으로 오기를 원해요.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고 싶어요. 하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의 부모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강가가 그녀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도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는 강준호와 소라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슬퍼 보였지만 그들은 또한 이해하는 듯했다.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가 말했다. 저는 여러분과 알아가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에 대해 알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또한 여기 제 가족이 있어요. 미란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녀는 상처받은 것처럼 보였다. 우리가 당신의 가족이에요, 하나.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진짜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미란 씨. 소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모두 하나의 가족이에요. 우리 모두 그녀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그녀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미란은 소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이해의 빛이 있었다. 당신이 그녀를 돌봐줘서 감사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그녀를 사랑해줘서 감사해요. 하지만 그녀는 우리의 딸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우리의 딸이기도 해요. 강준호가 말했다. 우리는 그녀를 입양했어요. 우리는 그녀를 사랑해요. 우리는 그녀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해요. 긴장이 방을 가득 채웠다. 하나는 자신이 두 세계 사이에 갇힌 것처럼 느꼈다. 두 가족 사이에. 그때 갑자기 민우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하나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나나, 그가 외쳤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의 무릎에 올라탔다. 하나는 그를 안았다. 그녀는 그의 따뜻함, 그의 신뢰, 그의 사랑을 느꼈다. 이게 누구죠? 지호가 물었다. 이쪽은 민우예요. 하나가 말했다. 강 씨의 아들이에요. 제 동생이요. 미란과 지호는 민우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하나가 그를 바라보는 방식, 그녀가 그를 안는 방식, 그녀가 그에게 말하는 방식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 사이의 유대감을 볼 수 있었다. 하나가 민우를 구했어요. 강준호가 설명했다. 그는 납치되었고 하나가 그를 발견했어요. 그녀가 그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녀를 만난 방법이에요. 미란과 지호는 놀란 듯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알지 못했다. 당신이 그를 구했어요? 미란이 물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혼자였고 아팠어요. 저는 그를 그냥 둘 수 없었어요. 미란과 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 무언가가 바뀌었다. 당신은 용감하군요. 하나, 지호가 말했다. 당신은 항상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긴장이 누그러졌다. 민우의 존재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상기시켰다. 그들은 하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행복에 관해, 그녀의 미래에 관해. 하나 미란이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당신을 되찾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당신이 준비가 될 때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하나는 감사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여러분과 알아가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에 대해 알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또한 이곳에 머물고 싶어요. 저는 강 씨와 함께 머물고 싶어요. 그들은 제 가족이에요. 미란과 지호는 이해하는 듯했다. 그들은 실망했지만 그들은 또한 하나의 선택을 존중했다. 우리는 이해해요. 하나, 지호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이곳에서 행복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당신을 그것에서 빼앗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우리는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하나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날 오후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나는 그들에게 그녀의 삶, 그녀의 공부, 그녀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그들의 삶, 그녀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 그들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천천히 하나는 그들과 연결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의 부모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강준호와 소라가 그녀의 부모라는 것을 느꼈다. 그들도 그녀를 사랑했다. 그들도 그녀의 행복을 원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두 가족을 가질 수 있었다. 그녀는 두 세계에 속할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혼자였던 적이 없었다. 저는 생각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여기 강 씨와 함께 살 수 있고, 하지만 주말에는 여러분을 방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알아갈 수 있어요. 미란과 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안도했다. 우리는 그것을 좋아할 거예요. 하나, 미란이 말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모든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강준호와 소라도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하나가 그들과 함께 머물기로 선택해서 기뻤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그녀가 그녀의 친부모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기뻤다. 이것은 좋은 해결책이에요. 하나, 강준호가 말했다. 당신은 두 가족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충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는 행복했다. 그녀는 평생 동안 혼자였다. 그녀는 평생 동안 버려졌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 가족이 있었다. 그녀는 4명의 부모가 있었다. 그녀는 사랑받았다. 그녀는 원했다. 그녀는 소중했다. 그리고 민우, 그녀의 작은 동생, 그녀가 구한 아이, 그는 그녀에게 그의 작은 팔을 뻗었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하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가족은 혈연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가족은 사랑에 관한 것이었다. 가족은 연결에 관한 것이었다. 가족은 서로를 돌보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 한때 버려진 소녀, 한때 혼자였던 소녀, 그녀는 이제 가장 큰 가족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가장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깨달았듯이 진정한 행운이었다. 그것은 진정한 기적이었다. 그것은 진정한 가족이었다. 여러분, 송하나와 강민우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기를 바랍니다. 이런 운명적인 만남과 인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왼쪽에 있는 재생 목록을 클릭하여 비슷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우리는 삶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